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이 사람의 몸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성인의 육체에 있는 지방분으로는 비누 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인으로 성냥개비 머리 2200개와 마그네슘으로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든다. 인체에 포함된 철로 못 1개와 탄소로 2000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 정도 된다. 인체의 수분을 제거하고 화학약품을 만들면 수십억 원 상당의 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만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소요되어 현실성은 없다. 국제아동구호기금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장으로 팔려나가는 어린이들의 몸값은 한 명당 15달러에 불과하다. 인체의 장기 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은 최대 15만 불 정도에 밀매된다. 미국 CNN 방송은 인도에서 인도와 필리핀에서 2,000달러 정도면 신장 한 개를 살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신장 밀매 가격은 수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사형수들의 신장은 2만 달러, 각막은 5천 달러, 간은 4만 달러의 밀매가 이루어졌다. 미 LA 타임스에 의하면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대 등 아이비리그 여학생의 난자는 최대 10만 불을 호가한다. 이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성인의 육체는 장기 밀매 시장에서 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나오는 보상금은 사람마다 다르다. 지난 95년 초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병원에서는 당뇨병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환자의 멀쩡한 왼쪽 다리를 의사의 실수로 절단한 일이 있었다. 결국 이 환자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고 피해 보상으로 약 26억 원을 받았다. 한편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의료사고 때 법원이 판정한 보상금을 토대로 인체 각 부위의 값을 매겼는데 뇌손상이 15억 원, 시력상실 2억 5천만 원, 폐기능 저하에 1억 2천여만 원이었다.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평균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던 피해자 14명은 1인당 평균 230만 달러, 약 30억 원을 받아냈다. 2001년 국내 법원에서는 조종사의 무모한 조종이 인정되어 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에 의거 보상금은 1억 5천만 원 선이다. 당신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당신의 몸값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생각하여 보자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평등하지만 인권이 평등하다는 뜻이지 세상에서의 몸값이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 몸값이라는 말은 본래 연예인, 광고 모델, 스포츠 선수, 인질 등에만 사용되었으나 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값은 인간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비싸지고 다른 사람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싸진다. 노예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하라. 자, 이제 당신의 몸값을 계산하여 보자. 당신이 자영업자이건 봉급생활자이건 간에 내년도 당신의 수입은 금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가? 먼저 당신이 작년에 했던 일과 금년에 해온 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도 생각하여보라. 만일 당신이 하는 일에 양적인 변화도 없고 질적인 변화도 없으며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내년에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녀의 교육비가 올라가서? 그건 당신 개인 사정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 자녀가 큰 수술을 받았으니 수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오른 것과 당신의 수입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회사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아니,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인가? 회사가 양로원이나 고아원인가? 회사가 이득을 많이 냈으므로 당신의 봉급도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가? 그 이득이 당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당신이 없었다면 그 이득이 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인가? 회사가 이득이 났으므로 봉급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회사가 손실을 보며 봉급을 스스로 낮추겠다는 말인가?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는 당신이 제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 하여도 당신의 수입이 올라야 할 근거가 없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회사나 고객이 볼 때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없어도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자세히 기록하여 보라. 대부분 기껏해야 서너 페이지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가? 서너 개월? 그렇다면 당신의 몸값은 당신이 몇 년을 그 일을 하여 왔든 간에 신입사원과 다를 바가 없다. 무슨 얼어 죽을 연공서열이란 말인가?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2등병이 1등병이 되고 봉급도 더 많이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1996년 일본의 통신 판매회사 주 미쓰미는 연공 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른 연봉 산정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연봉 300만 엔을 받는 사원은 담당 업무의 처리 방법을 알고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급 사원이다. 연봉 400만 엔의 직원은 담당 업무의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면서 업무 과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의 수립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연봉 500만 엔의 직원은 업무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하며 교섭, 조정 등 타부서와 연계 업무도 해낼 수 있고 사업 계획의 작성도 일부 담당한다. 연봉 750만 엔의 직원은 업무의 추진 계획이나 특별 임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 연봉 1천만 엔은 팀의 리더로 신규, 기존 사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산에서 상품 기획까지 폭넓은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층이다. 결국 몸값의 핵심은 무슨 일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값이 비싸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면 제일 먼저 투자하여야 할 대상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다. 어떤 회사가 연구개발비나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면 좋은 회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회사가 언제나 성공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 투자를 하여 당신을 비싸게 만들어라. 그래야 몸값이 올라간다. 이 자기 투자를 열심히 하여 일을 잘해냄으로써 연봉이나 연수입을 500만 원 더 증가시켰다면 연리 5%로 생각할 때 당신은 적어도 1억 원을 추가적인 금융자산으로 굴리고 있다는 뜻이다. 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1억 원이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나 연수입 500만 원을 더 증대시킨 것이나 그 결과는 같다는 말이다. 다른 점은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게 되고 그 돈을 잘못 투자하면 이자는커녕 원금을 날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면 당신 자신이 매년 500만 원씩 돈을 더 찍어내는 조폐 공장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 자영업자 역시 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오도록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 시설에 투자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섬기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여야 고객을 만족시키는지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생산성과 태도를 어떻게 하여야 증대시키고 변화시키는지를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를 더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이다.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다. 이러한 정역 능력은 결코 학벌이나 학위에 비례하지 않는다. 몸값은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귀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다른 일들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관리할 능력이 생긴다. 그 어떤 투자 재테크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몸이 피곤하다고? 월급이 적어서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생활일 뿐이다. 노력하라.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짐을 명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있다. 이른바 체념이라는 것은 확인된 절망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태어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에서 한 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조용한 절망 속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SNS에 무엇을 올릴지를 생각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먹방을 보거나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좀 더 고귀한 스포츠가 아닐까? 그 말을 새겨들어라. 나도 나 자신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돈주머니를 쥔 올바른 사장을 골라라. 당신이 회사에서 희생적으로 일을 하여 왔고 능력 배양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받는 대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원인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첫째, 미련하게 일을 하거나 생산성이 낮거나 육체로만 일하거나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또는 그렇게 일하여도 되는 일만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직 내에서 당신은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손쉽게 대체될 수 있다. 당연히 당신의 인건비는 싸게 책정된다. 일하는 방법 혹은 일의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둘째,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장의 눈에 당신이 당신의 상사들에 가려 보이지 않거나 사장이 월급쟁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당신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스스로 능력을 배가시켜도 당신에 대한 대우는 서류화된 직급별 봉급제도 규정에 묶여 있다. 유명 회사들이 대부분 이렇다. 물론 유명 회사에 다니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으며 좋은 회사에 다니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기쁨이 있다. 특히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회사에 다니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돈주머니를 쥔 사장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용만 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처음에 사업을 일으킬 때는 사장이 별의별 달콤한 말을 다 하였기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을 하였지만 나중에 사업이 번창하게 되자 사장이 안면을 바꾸고 당신은 찬밥 심세로 전락하고 만다. 그렇다면 어떤 사장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돈주머니뿐 아니라 인사권도 가진 오너 사장과 가깝게 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이 부자가 되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나 복지 제도가 아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따지며 직장을 구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 평생을 평범한 봉급 생활자로 지낼 생각이 없다면 또는 봉급 생활을 하더라도 연봉은 비싼 고급 인력이 되고 싶다면 일을 어느 정도나 배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자, 이제 사장을 고르는 법을 소개한다. 첫째, 사장이 오너인지 아닌지를 살펴라. 오너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피하라. 특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여 사장이 낙하산을 타고 온 곳이라면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해 아무리 그림같이 말한다고 하여도 가능한 한 피하라. 순수 민간 기업에서는 어떨까? 오너가 아닌 사장들은 대부분 본인 자신만 스타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 수익 구조가 좋아져야 오너 혹은 주주의 신임을 계속 얻기 때문에 직원들 봉급을 쥐어짜기도 한다. 연봉이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 사장이 폐지 활용이나 통신비 절약 등 외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미국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CEO는 연봉이 스톡옵션 등을 포함하여 수천만 달러가 되어도 부사장은 그저 그런 수준의 연봉만을 받는다. 수익이 감소하였을 때 자신의 연봉 절반만 희생하면 직원을 해고시키지 않아도 되는데도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스타급 사장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언제나 스타 들러리에 머물게 되고 기회도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장들이 당신과 벌거벗은 채 사우나를 함께하고 때를 밀어주며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당신 어깨를 두드리며 모범 사원으로 칭찬한다고 하여 감격하는 순진함은 갖지 말라. 둘째, 사장이 오너라고 할지라도 돈주머니를 가진 그 오너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곳은 피하라. 이 오너 대신 상사들이 겹겹으로 늘어서 있는 곳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기업이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다. 부자가 되려면 사장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이 사장과 거리가 너무 먼 조직 내에서는 사장의 눈높이를 배울 수가 없다. 게다가 육체와 시간을 헌신하면 제 아무리 노력하여도 봉급표가 서류로 확정되어 있기에 수입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능력별 연봉제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아시아에서만큼은 연공 서열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 때로는 당신이 세운 공을 상사들이 차지한다.
그들이 임의적으로 당신의 몸값을 올려주지도 못한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반점을 설치며 능력을 배가시킨다고 하여도 당신의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을 모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자 조각과 같이 토막난 일만 배울 뿐이며 정말 특출나지 않는 한 고속 승진이 어렵다. 결국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권유하는 직장은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회사 혹은 가게로 돈주머니를 쥔 사장과 자주 접하며 일하는 곳이다.